서울 외곽 달빛이 지워진 새벽 5시. 한은정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70살의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이죠. 냄비 뚜껑을 열면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 김이 작은 분식집 안을 하얗게 채웁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반복한 이 의식은 그녀에게 기도이자 삶의 증명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은정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육수를 저으며 떠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5년을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더군요. 매달 200만 원씩 오르는 임대료, 골목 입구까지 파고든 프랜차이즈 분식 체인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박서현이었죠. 42살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회색 카디건 차림의 서연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정리된 말투, 정확한 시간 관리, 효율적인 동선. 은정이 보기엔 너무나 매끄러워서 오히려 손이 미끄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국물은 새벽에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 하지만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데 또 이러시면.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은정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비효율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죠.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다는, 쉬어야 한다는, 그만둬야 한다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은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국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요양원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좋더라고요. 어차피 가게 정리하시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요양원. 그 단어가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요양원이라니. 아직 멀쩡한데, 아직 손맛이 살아있는데 나를 거기 보내겠다고요? 난 아직 멀쩡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멀쩡하다고.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현은 잠시 침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뜨거운 김만 피어올랐죠. 육수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둔탁한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은정의 아들 박진수가 나왔어요. 45살의 중년 남자는 피곤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죠. 회피가 그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진수야, 너도 좀 말 좀 해봐. 은정이 아들을 불렀지만 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몸 상하시면서까지 가게 붙잡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은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기 편이 아니더군요. 아니, 애초에 편이란 게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모두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을 닫는 날이 왔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은정 분식이라는 간판이 내려갔어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벽에 밴 기름때, 바닥에 낡은 타일, 손때 묻은 조리대. 모든 것이 그녀의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25평 아파트에서 그녀의 공간은 점점 좁아졌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그녀의 짐가방,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 그리고 손때 묻은 뜨개질 바구니. 서연은 그것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 앞치마 좀 버리세요. 냄새가 너무 배어 있어서 세탁해도 안 빠지잖아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낡은 앞치마를 들고 말했어요. 그 앞치마는 은정이 35년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치 국물, 떡볶이 양념, 멸치 냄새가 온통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은정에게 그건 냄새가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그건 내 거야. 어머니, 이해는 하는데요. 집이 좁아서 냄새가 다 배거든요. 민서도 요즘 친구 데려오는 것도 꺼리고. 민서. 14살 손자였죠. 은정은 손자를 무척 사랑했지만 요즘 민서는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 할머니의 낡은 옷, 할머니의 목소리 자체가 민서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냄새가 난다고. 은정은 앞치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냄새가 되었구나. 불편한 냄새. 이틀 뒤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그 낡은 앞치마. 거실을 지나며 잠든 아들 내외를 보았습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서연은 침실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은정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드르륵 울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은정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지?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을 나가고 싶었을 뿐이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신발이 완전히 젖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도 미끄러웠습니다. 역 지하도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주변에는 노숙인 몇 명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가 오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죠. 은정은 젖은 옷 그대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낡은 앞치마를 가슴에 안은 채로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았거든요. 은정은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빗소리만 지하도 입구에서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렇게 은정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35년을 버틴 분식집도 키운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없는 밤. 그저 낡은 캐리어 하나와 냄새밴 앞치마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지하도의 차가운 의자 위에서 70살의 여자는 생각했죠. 나는 가족의 불편한 냄새가 되어버렸구나. 비는 계속 내렸고 은정은 그렇게 첫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죠. 젖은 옷은 차가운 지하도 공기에 얼어붙어 있었고 허리는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보낸 탓에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을 때 출근길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은정은 노선도를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어느 역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열차나 탔죠. 사람들 틈에 끼어서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둠을 바라봤어요. 터널 속 불빛들이 점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번째 환승역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어요. 은정은 역 출구 근처 벤치에 앉아 캐리어를 옆에 두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급하게 걷는 직장인들, 이어폰을 낀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지만 은정만 갈 곳이 없었죠. 분식집 아주머니 맞으시죠? 누군가 은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저 누구시죠? 최도균이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아주머니 분식집 단골이었는데. 최도균. 그 이름을 듣자 은정의 기억이 천천히 되돌아왔습니다.
15년 전쯤이었을까요? 매일 저녁 6시면 가게에 들러라면 한 그릇을 시키던 청년. 당시 27살이었던 그는 직장도 없이 매일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던 애였죠.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고 은정은 몰래 계란도 하나 더 넣어주고 김밥 한 줄씩 덤으로 싸주곤 했습니다. 아, 도균이? 네, 맞아요. 그때 아주머니 떡볶이 덕분에 진짜 버텼거든요. 도균은 웃으며 은정 옆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왜 이런 데 계세요? 가게는요? 가게 접었어.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균은 그녀의 젖은 옷, 캐리어, 그리고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챘죠. 혹시 갈 데가 없으세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도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지금 복지주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 주거 시설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복지주택?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곳이에요. 방은 개인 공간이 있고 식사나 활동은 같이 하시고요. 정부 지원도 받아서 부담은 크지 않아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데 갈 처지가 아니야. 아주머니, 저 그때 기억해요. 제가 밥값도 못 낼 때 공짜로 밥 주시고 추운 겨울날 가게 한쪽에서 자게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도균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은 그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굶주리고 떨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기만이라도 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계셔도 되고요. 은정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죠.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주택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관은 평범했지만 깔끔했어요. 도균은 은정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죠. 어머, 도균 씨. 누구 모시고 오셨어요? 거실에서 7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옥자였어요. 이 공동체의 리더 격인 사람이었죠. 단정하게 빗은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은정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실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요. 일단 둘러보시려고요. 도균이 설명했어요. 옥자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보세요. 우선 따뜻한 거 좀 드세요. 옷도 다 젖으셨네. 옥자는 은정을 거실로 이끌었어요. 넓은 공간에는 6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신문을 보고 누군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은정이 들어서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하세요. 옥자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은정은 자리에 앉았고 옥자가 뜨거운 생강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몸 좀 녹이세요. 은정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얼마 만에 마시는 따뜻한 것인지 몰랐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혼자 살기 힘든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각자 방은 있지만 식사랑 활동은 같이 하죠. 외롭지 않게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요. 비용은요? 정부 지원이랑 후원금으로 운영되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식사 포함이에요. 30만 원.
은정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혼자세요? 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 다들 새로운 가족이 되더라고요. 옥자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죠. 저녁 준비 중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환한 미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8명이 둥글게 앉아 밥을 먹었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옥자가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자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그릇을 닦고 누군가는 행주질을 하고 누군가는 식탁을 정리했죠. 은정도 자연스럽게 물을 받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옆에 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2년째 살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요. 그 말에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외롭지 않은 얼굴이었죠. 그날 밤 은정은 2층 구석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5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옥자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오, 그래 주시면 고맙죠. 은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칼을 잡았어요. 김치를 썰고 파를 다듬고 국물을 끓였죠.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반복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옥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분식집을 35년 했거든요. 어머,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요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맨날 똑같은 메뉴만 먹거든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침 식사 후 도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정을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2층 끝방이었는데 재봉틀 몇 대와 천, 실 각종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수세미나 앞치마 같은 거 만들어서 파세요. 온라인으로도 팔고요. 수익은 나눠 가지시고요. 앞치마요? 은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균은 샘플 몇 개를 꺼내 보여줬어요. 단순한 디자인의 앞치마들이었죠. 근데 솔직히 잘 안 팔려요. 디자인이 좀 올드해서 그런가. 은정은 앞치마를 만져봤습니다. 천의 질감, 바느질 상태, 주머니 위치. 35년간 앞치마를 입은 사람의 눈으로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이건 실용적이지 않아요. 예.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주머니 위치도 이상하고 천도 얇아서 물이 다 스며들 거고 끈도 너무 짧아서 매기 불편해요. 은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도균은 눈을 빛냈어요. 그럼 아주머니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김치 담글 때 물 안 들어오고 주머니는 깊고 끈은 여유 있게.
실제로 쓰는 사람이 편한 앞치마를요. 그날부터 은정은 작업실에 앉아 앞치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수 천을 골라 재단하고 주머니 위치를 계산하고 끈 길이를 조절했죠. 재봉틀 소리가 드르륵 울릴 때마다 은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일주일 뒤 첫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은정의 손맛이라는 이름을 달고요. 옥자가 입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편한데요? 물도 안 스며들고 주머니도 딱 손 넣기 좋은 위치네요. 도규는 사진을 찍어 온라인몰에 올렸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아주머니. 하루 만에 50개 주문 들어왔어요. 은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앞치마가 팔린다니. 그것도 50개나요. 정말요? 네. 리뷰 보세요. 드디어 실용적인 앞치마를 찾았다. 김치 담그는데 완벽하다. 이런 댓글들이에요. 은정은 도균이 보여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별점 만점의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죠. 그녀의 가슴이 뛰었어요. 35년간 분식집에서 일하며 느꼈던 보람과는 다른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은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지주택에 온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손맛 앞치마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0개, 그 다음엔 100개,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300개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복지주택의 다른 어르신 5명과 팀을 꾸렸죠. 오늘은 150개 목표예요. 힘내세요. 옥자가 작업실에 들어서며 밝게 말했습니다. 6명의 어르신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재봉틀을 돌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리듬을 타고 그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은정 씨, 이 주머니 위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72살의 김순이가 물었어요. 은정은 다가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바느질은 한 번 더 박아주세요. 튼튼해야 오래 쓰니까요. 알겠어요. 순이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은정은 작업실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성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정 씨, 이거 봐요. 도균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은정의 손맛 온라인몰 매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4,500만 원이에요. 지난달보다 60% 증가했어요. 4,500만 원이요? 은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4,500만 원을 버는 사업을 하고 있다니요.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인터뷰하고 싶대요. 방송이요?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필요한 걸 만들었을 뿐인데 방송까지 나가야 한다니요. 안 해도 돼요. 부담스러우시면. 도균이 재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균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5년 전 라면 한 그릇으로 버티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죠. 2주 뒤 방송 촬영이 있었습니다. 케이블 채널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촬영팀이 복지주택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긴장한 얼굴로 작업실에 서 있었습니다. 편하게 평소처럼 작업하시면 돼요. 감독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은정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주머니를 다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은정 씨, 이 앞치마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5년간 분식집을 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가족한테도 세상한테도요. 은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집을 나왔을 때 캐리어 하나랑 낡은 앞치마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 앞치마를 버리라고 했죠. 냄새가 난다고요. 근데 그 냄새가 제 35년이었거든요. 김치 국물, 멸치 육수, 떡볶이, 양념 다 제 인생이었어요. 카메라가 은정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냄새가 배지 않는 앞치마. 아니, 냄새가 배어도 괜찮은 앞치마. 김치를 담그고 국물을 끓이고 삶을 살아도 창피하지 않은 앞치마요. 촬영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태프들도 조용히 은정을 바라봤어요. 감독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네. 여기 오기 전엔 가족의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고요. 은정은 작업실을 돌아봤습니다.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손을 멈추고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방송은 2주 뒤에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은정의 인터뷰 영상이 공유됐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눈물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요. 앞치마 주문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버려진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네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200개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은정과 팀원들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쁘다는 건 필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정 씨,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팝업 스토어 열어보지 않겠냐고요. 도균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화점이요? 네. 강남 본점 1층이에요. 한 달간 팝업 스토어 운영하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스토리도 전하고요. 은정은 손을 떨었어요. 백화점. 그곳은 그녀가 평생 손님으로만 가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손님으로도 자주 가지 못했죠. 비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제품을 거기서 판다니요. 해요. 당연히 해야죠. 한 달 뒤 백화점 1층에 은정의 손맛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앞치마들이 예쁘게 진열돼 있었어요. 은정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곳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 방송 보고 왔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이 주머니 위치가 정말 좋네요. 요리할 때 휴대폰 넣기 딱이에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은정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만져보고 칭찬하고 사가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팝업 스토어 앞에 누군가 멈춰 섰어요. 은정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서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팝업 스토어 앞에 서서 진열된 앞치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정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왔니? 은정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서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여기서 일하세요? 여기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일하는 곳이야. 서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매장, 정갈하게 진열된 제품들, 벽에 붙은 은정의 손맛 로고.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들어와 앞치마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방송 봤어요.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천을 만지작거리며 주머니를 확인했죠. 이거 정말 편하네요. 고맙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 35년간 부엌에서 일한 경험으로. 서연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녀는 앞치마를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살게요. 49,000원이야. 은정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처리했어요. 서연은 카드를 건넸고 은정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저 연락드려도 될까요? 은정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어머니, 난 이젠 내 삶을 살 거야. 방해받고 싶지 않아. 냉정했지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갈 때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진수예요. 서연한테 들었어요. 민서 학비 때문에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꼭 갚을게요. 은정은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던 어머니한테 이제는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진수야. 나를 요양원 보낼 때는 이런 부탁 없었잖니. 미안하지만 안 돼. 너도 내 힘으로 살아봐. 나처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필요한 선을 그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은정, 그 자신이었죠. 복지주택으로 돌아왔을 때 옥자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힘드셨죠? 며느리 만났다며요? 도균이 미리 얘기했나 봅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소중해진 거예요. 옥자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식탁에는 6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은정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떠났지만 손으로 맺어진 가족이 생겼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요.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를 만났다. 그리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한은정으로 살 거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숨이 깊게 들어왔죠.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인생이 막.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고 마음에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은정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또 백화점에 나가야 했습니다. 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야 했죠. 행복하다. 은정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지하철역 벤치에서 떨던 그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6달이 더 흘렀습니다. 은정의 손맛은 이제 단순한 앞치마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시니어 창업의 상징이 되었고 온라인몰 연매출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복지주택의 작업실은 이제 좁아서 근처에 작은 공장을 하나 더 얻었죠. 은정 씨 축하드려요. 도균이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복지주택 거실에는 1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6명으로 시작한 팀이 이제는 3배로 늘어났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5억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은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 전 캐리어 하나 끌고 지하철역을 헤매던 자신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이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옥자가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와 은정을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은정 씨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대학교에서 시니어 창업 특강을 해달래요. 대학교요? 네.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실제 사례를 들려주면 좋겠대요. 강연료도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 분식집에서 한 달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강연 한 번으로 그만큼을 받는다니요. 해볼게요.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요. 2주 뒤 은정은 대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정입니다. 71살이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노인이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35년간 분식집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가게가 안 되자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아들은 침묵했고요. 손자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캐리어 하나 들고 비 오는 날 말이죠.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철역 벤치에서 밤을 보낼 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넘겼어요. 복지주택 사진, 작업실 사진, 앞치마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35년간 부엌에서 배운 모든 걸 담아서요. 그게 팔렸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이제는 5억 원짜리 사업이 됐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복지주택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70에도 80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에 늦은 건 없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와 질문을 던졌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은정은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희망을 나눴죠. 강연이 끝나고 복지주택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균의 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도균 씨 고마워요. 왜요? 그날 지하철역에서 저를 발견해줘서요. 아니었으면 전 아마.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균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전 그냥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15년 전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그때 라면 한 그릇이 뭐가 대수라고. 대수였어요. 그 한 그릇이 저를 살렸거든요. 배고픔도 외로움도요. 그래서 전 알았어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죠. 자신이 그랬고 도균이 그랬고 이제는 복지주택의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며칠 뒤 은정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진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은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고도 아무렇지 않은 서연을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저 자신을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 생각만 나고 후회만 됐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다니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당신을 지켜야 했는데 침묵했어요. 당신이 떠날 때도 막지 못했어요. 진수야. 이제라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웠지만 동시에 아들이었습니다. 피가 연결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죠. 진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이혼이 답은 아니야. 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머니 없이는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럼 가끔 뵐 수는 있을까요? 은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복지주택 옥상에서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힘드셨어요? 옥자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얘기를? 용서해달래요. 이혼까지 한대요. 옥자는 은정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용서는 급한 게 아니니까요. 은정은 옥자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마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았죠. 옥자 씨,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전 피보다는 밥인 것 같아요. 밥이요? 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 아닐까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피로 맺어졌어도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남이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밥을 함께 먹으면 가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네요. 당연하죠. 진작부터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작업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앞치마가 아니라 톳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 소매가 젖지 않게 하는 톳이요.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은정은 천을 재단하며 중얼거렸어요. 재봉틀 소리가 드르륵 울렸고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은정 씨,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엔 메인 뉴스래요. 도균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메인 뉴스요? 네.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특집 방송하고 싶대요. 어때요? 하실래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해야죠.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요. 저녁이 되자 복지주택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모였습니다. 1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합창처럼 외쳤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은정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5억 원을 버는 것도 좋았지만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진짜 부였죠. 식사 후 은정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죠. 은정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도 못 가봤어요. 그때 은정은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분식집이 있었고 손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버텼죠. 당신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른에 새로 시작한 거. 아마 어이없어 할 것 같은데. 은정은 웃었어요. 남편은 늘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이 맞았어요. 당신 말대로예요. 난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다만 혼자서는 힘들었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정의 낡은 앞치마가 펄럭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배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냄새들이 더해졌죠. 새 천의 냄새, 재봉틀 기름 냄새, 복지주택 사람들의 냄새. 나는 냄새였어요. 불편한 냄새.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은정은 난간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옥자와 다른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죠. 내려가야지. 은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옥자가 손짓했어요. 은정 씨, 여기 앉아요. 재미있는 프로 하고 있어요. 은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자 옆이었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개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은정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1년 전 지하철역 벤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늦게 핀 꽃은 더 향기롭다더니.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른에 핀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래서 더 깊은 향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평소처럼 작업실로 갔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재단했습니다. 드르륵 바느질 소리가 울렸죠. 그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오늘도 누군가 내가 만든 걸 쓰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녀의 앞치마를 입고 부엌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은정의 손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었죠. 한은정, 이른한 살.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복지주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옥자가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도균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 이막이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기억될 인생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복지주택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창문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15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은정이 있었어요. 71살의 여자, 35년간 분식집을 하고 버림받고 다시 일어선 여자.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한은정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렇게 은정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지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인생으로요.